자, 그래서 이 세태소설이라는 게 이제 오늘 그 고소설가 작가에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세태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대, 그 당대의 어떤 상황을 풍자하는 이런 소설이죠. 우리가 현대소설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그 천변 풍경 같은 그런 작품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세태소설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박태원의 그 작품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기다 좀 필기하시면 좋겠는데 세태 풍자 소설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태 풍자 소설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배비장전, 배비장전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춘풍전, 그 다음에 삼선기. 자, 이런 작품이 대표적인 그 세태소설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책을 한번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130쪽에 보면 130쪽입니다. 자, 거기 그 130페이지를 이제 보면 그래서 그 130쪽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그 이 세태소설, 그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세태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태소설에서는 제가 조금 읽어보고 설명 좀 드릴게요. 130쪽이 첫째 줄입니다. 자, 소설이 사회를 반영한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뭡니까? 소설이 사회를 반영한다. 일종의 이제 반영론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문학론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고소설에서 이 사회가 반영하는 것은 이 세속소설에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앞에서 공부하셨지만 신성소설이 있었죠. 신성소설이 아니고 요 세속소설에서 세태를 반영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신성소설은 초월적 세계였죠. 신의 이야기 이런 거니까. 초월적인 세계 투영이었죠. 그런데 이 세태소설은 그런 어떤 범속한 욕망, 여기 나오죠. 범속한 욕망. 일반인들의 이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1부터 또 설명을 드리면 이 세태소설이라고 하는 건 내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내기. 근데 내기를 할 때, 자, 그것도 좀 필기를 조금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기를 할 때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공모를 해요. 공모. 반드시 공모를 합니다. 자, 이 공모를 하는데 이 공모는 보통 이제 주인공이 공모자보다 하층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배비장전입니다. 배비장전. 이 배비장이 이제 그것을 꾸민 공모자보다도 좀 더 하층으로 돼 있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내기와 공모의 내적 구조에 따른 유형이라고 4.1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필기를 하세요. 웃음 유발 있죠. 웃음 유발. 이런 웃음 유발이 핵심이에요. 웃음을 유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핵심이다. 뭐에? 내기와 공모의 그런 내적인 구조, 여기에서 주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면, 자, 경직된 거기 써준 거 있죠. 중세적 성윤리의 실상을 뒤집어서 이 폭로하는 방식의 풍자소설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여색에 초연하다고 자처하는 주인공이 주변 인물들의 공모에 의해서 호색적 성격을 폭로당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뭡니까? 정양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봉전, 종옥전, 오유란전, 배비장전, 이춘풍전, 삼성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세태풍자 소설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 마지막 줄에 군자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그 마지막 줄에 이제 보시면 군자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그 군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군자 인척한다는 뜻이죠. 군자연이라는 것은 군자가 아닌데 군자 인척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자연이라는 말은 군자가 아닌데 군자인 척한다. 자, 그것을
군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자인 척하는 인물의 호색적 성격. 그러니까 호색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뭡니까?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 호색이 되겠죠. 호색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격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유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야담의 소재 뭐 여러 이야기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미괴설화라고 나왔는데 미괴. 거기 그 131쪽의 두 번째 줄입니다. 요 미괴라는 건 뭐냐면 쌀띠주예요, 쌀띠주. 미괴란 말이 그걸 이제 한자로 쓰면 이제 미괴라고 한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일화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군자가 아닌데 실질은 군자가 아닌데 군자인 척한다는 거죠. 자, 그런 용어를 뭐라고 한다고요? 군자연이라고 한다. 이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131쪽에 그 다섯째 줄에 회절이란 말이 있어요. 회절 소설. 이게 뭐냐면 회절이란 말은 절개를 훼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회절이란 말 씁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131쪽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131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 131쪽의 두 번째 단락이 세태 풍자 소설은 내기와 공모의 내적 구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두 가지 유형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인공의 패배나 비속화 자체에 작품의 의미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로 인한 웃음 유발에 핵심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131쪽에 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내기와 공모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정향전과 지봉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옥전과 오율안전이 있다. 여기 찾으셨죠? 정향전과. 그래서 이 정향전은 관서지방을 여행하고자 하는 양령이 세종에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난 뒤에 세종이 밀명을 내려 양령으로 하여금 여색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설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모자가 더 높잖아요. 공모자가 그 양령보다 위치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령 대 여색 대 세종 관계망은 양령 대 정양 대 평양감사로 치환돼 바뀌어요. 또 양령 대 정양 대 세종의 최종적 관계로 설정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봉전이라는 것은 거기 나오죠. 외방지색.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외방지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지방의 미인이란 뜻이에요. 다른 지방의 미인. 그래서 좀 필기를 해주세요. 외방지색이란 말은. 자, 거기에 초연하다고 자취한 이지봉, 이수강이죠. 원래 이수강이 호가 지봉이잖아요. 지봉 유설도 썼고. 그래서 이지봉이 효종의 명에 의해 평안도를 순찰하고 효종의 밀명에 의해 평안 감사와 배곡이 공모에 함께 짜서 지봉을 여색에 빠지게 하는 설정이다. 지봉 대 여석 대 효종. 근데 여기서 보면 효종이 더 높잖아요, 공모자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봉 대 배곡 대 평양감사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지봉 대 배곡 대 효종의 관계로 기착한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는 뭐냐면 거기 밑에서 둘째 줄 볼까요? 여색을 가까이 한 개별적인 증거물이 동일하게 제시되는데 정향의 치마에 써준 시라든가 넘겨보세요. 정향의 치마에 써준 그런 시라든가 또 효종이 지봉에게 준 부채를 배곡이 정표로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물이 제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구체적 증거물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색을 가까이 한다는 그 132쪽에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증거물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지봉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 지봉전이라는 작품에서는 부채로 이제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향전 같은 데에서는 치마에 써준 시죠. 치마에 써준 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증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거물이라고 하면 구체적 증거, 정확히 말하면 여색을 경험했다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러한 여색을 경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31쪽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맥락들이 이제 쭉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132쪽에. 그래서 이제 그 132쪽을 여러분 그 132쪽입니다. 132쪽. 자, 페이지 132쪽을 보십시오. 자, 이제 132쪽에 이제 보면, 거기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공모를 해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높은 상위의 사람이 공모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130쪽 첫째 줄 나오죠. 효종이 지봉에게 준 부채를 100억이 정표로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서울의 상층 양반이 지방을 이제 색향이라고 써놨죠. 여행 기간 동안 공모에 의해 여색을 접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세태 소설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유형에 속하는 종옥전과 오일환전이 있죠. 이 종옥전에서는 이 주인공이 이제 예기에 가로되 30에 이르러 철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자도 세 가지 계율을 말했다. 뭐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색에 빠져들게 만드는 내용이 대표적인 그런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또 이제 오일환정 같은 경우도 나오죠. 거기 132쪽에 그 세 번째 단락. 이생의 경직된 이념 지향성은 종옥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동문 수학하던 친구가 평행감사로 부임하자 친구를 따라 평행에 간 이생이 성현을 내세요. 그러니까 성현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아주 학식이 높은 그 성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인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성현이란 말은. 그래서 풍류와 색을 멀리하자 감사와 오일환이 공모해요. 그래서 이생을 여색에 빠지게 해요. 이런 식으로 공모자가 훨씬 더 이 주인공보다 신분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작품에서 이제 공통점은 뭐냐? 연희라는 것은 그 연애라는 건 참 그 뭡니까? 잔치. 거기 이제 연애에 참여한다고 나오죠. 잔치와 같은 말인데 비속화돼. 그러니까 비속화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양반인 줄 알았는데 양반이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비속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주 목사와 향란이 계책을 꾸며 서울에 있는 종옥이 부친이 위독하다고 하는 서신을 위조해요. 종옥을 서울로 떠나게 하고요. 다시 부친이 쾌차했다고 하는 서신을 위조해서 종옥이 되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종옥이 돌아오는 길에 향란이 죽었다고 속이고 향란의 묘를 가설해요. 자, 가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짜로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짜로 설치. 지금 132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옥이 슬픔에 잠기죠. 향란이 귀신을 가장하고 나타나서 종옥과 정을 나누고 종옥도 자신이 귀신이 된 줄 알고 착각해요. 향란의 권유로 목사의 잔치에 참여한 종옥은 남들이 자기를 못 보는 줄 알고 알몸으로 행동하다 망신을 당해요. 그래서 요기에 속았다고 탄식한다. 목사가 종옥을 불러 사실을 알리고 결혼 후 향란을 첩으로 데리고 살게 한다. 이때 종옥 자신도 여색에 눈이 멀어 귀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파탄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알몸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몸이 드러나는 그런 그 작품들이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종옥전하고 여기 지금 나왔던 자, 종옥전 또는 오일환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알몸으로 망신당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이 주인공이 정확히 말하면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이렇게 알몸으로 그 뭐랄까요 망신당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의 이제 이 폭로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냐면 공모에 의해서 이제 여색을 접하는 설정이 대부분이 공모에 의해서 거기다 또 필기를 좀 해주세요. 공모에 의해서 이런 여색을 접하는 설정이다. 이런 그 설정으로 이제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을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이런 동일 유형에 속하는 이런 작품들이 다 이제 구성되는데 인물의 차이점이 있다.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둘째 줄. 정양전과 지봉전은 공모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맞죠? 총옥전과 오일환전은 그렇지 않다. 전자의 작품이니까 앞에 있는 두 작품을 이야기하겠죠. 정양전과 지봉전. 자, 이것은 여색의 경험과 확인 방식이자 여행의 회귀 방식이다. 회귀라는 것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걸 회귀라고 그래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자, 그런 방식이다. 여색을 경험했다는 증거물이 전자에서는 신화 부채, 후자에서는 비속화된 남자 주인공 자체다. 그러니까 비속화된 남자 주인공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알몸이죠, 알몸. 자, 이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노골적인 어떤 방식을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공모와 속임수의 설정에 따른 차이. 그래서 전자, 자, 다시 정양전과 지봉전에는 기생과의 이별만 설정이 돼 있어요. 후자는 기생의 거짓 죽음과 귀신으로 현현. 현현이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현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스스로 죽었다고 하는 설정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도 전자는 서울과 평양이죠. 후자는 지방 가나예요. 후자는 지방 가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알몸 설정일 때는 주로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이게 지방 가나에서 등장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알몸 설정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지방 관아의 여러 관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들이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네 작품은 주인공이 있고 공모자 1이 있고 공모자 2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자가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정 공간에서 그 밑에 보세요. 내기와 공모의 변형에 대한 유형인데, 배비장전, 이춘풍전, 삼선기. 자, 배비장전은 공모의 형식이 배비장 대 애랑 대 제주목사와 배비장 대 애랑 대 방자라는 공모의 두 가지 양상이다. 자, 방자의 역할은 춘향전이나 화용도의 방자나 정옥보다 강화됐다는 거. 자, 여러분, 춘향전에서는 보세요. 이 방자가 나와요. 방자가 나오는데,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는 메신저 정도밖에 안 돼, 심부름꾼. 별로 그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이 방자는.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역할 X.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죠. 화영도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배비장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 이 방자가 그 애랑과 함께 공모하는 이야기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방자와 애랑의 공모는 거기 밑에 나오죠. 밑에서 넷째 줄에. 목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비장의 발치 사건을 목격한 자리. 자, 발치란 거 뭐냐? 이빨 뽑는 거예요. 발치. 이를 뽑다. 이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를 뽑냐면 이게 하나의 뭐예요? 이 기생들이 이제 어떤 뭐 사랑한다는 징표로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뽑아달라고. 그게 이제 발치죠. 이빨 뽑는 거. 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방자 애랑의 공모는 목사에 지시한 게 아니라 애당초 정비장의 발치 사건을 목격한 자리에서 배비장과 내기를 한 곳에서 출발한다. 방자가 공모의 자리에 온 것은 주인공보다 낮은 신분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하인이 상전을 풍자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앞에서는 제가 이야기했죠. 공모자의 신분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배비장전에서는 방자는 당연히 이 뭡니까 주인공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자, 이제 여기 와서는 이렇게 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134쪽을 보세요. 자, 민중의 참여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134쪽의 첫째 줄에 이게 바로 민중의 참여다. 자,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랑도 이 방자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행동 논리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정향이나 배곡, 향란, 오유라는 수령의 지시에만 의해서 행동을 해요. 이해가시죠? 대부분의 기생들이죠.
그런데 이 애랑은 정비장에게서 재물을 뺏는 행위나 배위장을 비속하는 행위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논리를 가지고 인물이다. 거기다 좀 밑줄 좀 치세요. 거기 이제 그 134쪽의 셋째 줄 끝에부터 애랑은부터 쭉 시작해갖고 쭉 해서 특징을 갖는다까지.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도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춘풍전에서는 이춘풍 추월 평양감사의 형식이 성립될 것 같지만 이춘풍과 감사의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추월과 감사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으며 추월과 춘풍의 처 사이에는 대립적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의 신분을 이제 시정 인물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춘풍전에서 이춘풍은 아시다시피 시정 인물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장사꾼이 장사꾼. 이춘풍은 그런 시정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상층의 인물만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시정의 인물인데 여색을 멀리한다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량이라는 거, 한량. 자, 그런 특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비장전보다 또 더욱더 이제 강화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추월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이춘풍을 상당히 이제 재산 다 뺐는데 그걸 알고 나서 이춘풍의 이제 부인이 뭡니까 그 남자로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 높은 관리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이춘풍 저는 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134쪽에 이제 밑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춘풍전에서는 특정 공간에서 여색 탐닉이라는 문제가 아닌 이익 추구의 논리에 기반한 현실적 생활의 실상이 대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춘풍이 재산을 다 탕진하는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선기가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이춘풍 대 홍도와 유지련 뭐 이런 형식이 있는데 춘풍과 두 기생의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양반인 춘풍을 기생의 모가비로 전락시킨 것 같은 격심한 풍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났죠. 자,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뭡니까? 이 이춘풍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모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설명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모갑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냥 보호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그래도 공부한 식자란 말 들어보셨죠? 식자층으로서 자 이걸로 이제 모갑이라는 말 씁니다. 모갑이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그 134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 주인공을 희화하는 확인, 희화화.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희화화. 거기 134쪽 밑에서 두 줄 위로. 자, 이건 뭐냐면 웃기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 자, 이것을 희화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기와 공모 형식에서 춘풍과 두 기생의 관계 부분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됐다는 거죠. 자, 이춘풍에서는 이런 내기와 공모 형식이 파괴되지만 이춘풍의 집에서 춘풍의 처에 의해 춘풍의 허구가 폭로돼요. 자, 삼성기에서는 탈락되어 있다. 자, 마지막까지 춘풍에 대한 풍자가 관철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의 모가비를 전락한 양반에게 비속화하는 그 확인 과정이 탈락이 돼버렸다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 이런 걸 보면서 세태 소설을 이제 검토해 본다면 두 가지로 검토해 본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웃음의 두 가지 양상이 있다.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거기 135쪽에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보면 웃음의 두 가지 양상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제한된 공간의 풍자적 웃음.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방 간화가 제한된 공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도, 거기 이제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 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정양전과 지봉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설 정도의 경직된 이념을 뒤집기. 자, 거기 밑줄 치세요. 경직된 마지막 단락 이념에 뒤집어 놓기. 이런 말 있죠. 자,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여생의 경험이지 탐닉이 아니다. 그런 선에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이 부도덕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이들에게 기생은 공인된 색이고, 이 색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한자의 색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색깔, 두 번째는 여자, 자, 세 번째는 유의세계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뭐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뭡니까? 유의 세계가 곧 무의 세계예요. 무의 세계가 곧 유의 세계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소유를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사나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무소유가 훨씬 더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색즉시공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걸 여기서 이제 여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색은. 그래서 공인된 색으로 복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6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136쪽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종옥전과 오일안전 같은 경우는 경직성의 와해에서 오는 웃음과 풍자다. 성현의 가르침을 내세워 혼인을 미루는 이념적 경직성을 교정, 바로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역전되어서 세계 탐닉으로 이어지고 이념적 경직성이 호색성의 경직성으로 전환되면서 죽은 사람으로 인식해 알몸으로 막 대로를 활보하게 만들어요. 이런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정의 웃음과 시대적 의미. 자, 거기도 밑줄 좀 치세요. 136쪽에 두 번째 단락이 있죠. 시정의 웃음과 시대적 의미. 자, 그래서 이 배비장전과 이춘풍전의 웃음은 풍자이면서 풍자 이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배비장의 경직성. 이 경직성이란 건 굳어있다는 뜻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있다. 이걸 경직성이라고 해요. 이것을 교정하는 주체는 민중이라는 거예요. 민중. 그 다음에 방자와 애랑의 행위는 광대나 민중의 요구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배비장전을 보면 배비장이 애랑과 이제 어떤 사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방자가 나타나서 이 애랑의 남편 행세를 하잖아요. 남편 행세를 하니까 이 배비장이 이제 거기 막 개로 막 흉내를 내고 개 흉내 내고 그다음에 검은고 흉내 내요. 업계신 그 뒤주에 같은 신이죠. 막 이런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락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경직성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136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주 유명한 말이죠. 거기 밑에서 다섯째 줄 보세요. 거기 보면 136쪽에 맺힘과 풀림의 구성 원리다. 또 대립과 하해의 구성 원리다. 밑줄 치세요. 맺힘과 풀림. 맺힘과 풀림. 결국 맺혀 있는 것이 풀리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화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이 영문학에서 보면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데 이 로맨틱 코미디의 구성들이 대부분 이렇게 맺힘과 풀림의 미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여기는 이해하시고요. 거기 이제 137, 138 좀 보고 조금 더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지울게요. 그래서 자, 이 작자층과 독자층에 대해서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양전과 지봉전, 종옥전과 오일안전.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종옥전의 작자가 목태림이라는 거예요. 향반층의 문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진출하려는 욕망이 있었다. 종옥전에 애착을 가졌다. 그래서 구비전승되는 종옥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작품을 썼는데 거기 보면 구전 그 밑에 있죠? 137쪽에 입에서 입으로 전승돼. 자, 그걸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요. 자,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전사. 이 전사는 뭐냐면 이 전사란 말 좀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원본을 베껴서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작에 고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옥전을 기록하고 나서 원본을 분실했다가 원고를 베껴온 송천 사인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작하는 과정이 확인되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138쪽. 자, 오일안전은 향반층이야 몰락 양반층의 작자와 독자층을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전라도 영암 김천
구소작에 보면 지방 향반층과 달리 생계 유일한 방책인 설경에 매달려. 이 설경이라는 것은 혀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 설경. 이 설경이라는 것은 혀로 농사 짓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뭐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몰락 양반의 군궁상, 그리고 시골 훈장을 핍박하는 인물이 시골 향반층이라는 거. 이 향반이라는 것은 잔반하고 같은 말인데 남아있는 그 뭡니까 세락한 양반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잔반이라는 게. 이해 가시죠? 이 반자가 이제 양반할 때 반자고 잔이라는 게 나물 잔자잖아,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흥미로운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비장전과 그 밑에 있죠? 이춘풍전은 광대가 작가고 독자는 평민이다. 광대들은 호색성뿐 아니라 재물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인물이었지만 시대착오적 행보때를 보이는 양반까지 웃음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 삼성기는 이춘풍을 모가비로 전락시키고 홍전 한량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작자층이 아마 무반층이다. 그러니까 무반은 문반의 반대죠.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반과 무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그래서 양반 아닙니까? 두 개의 문반, 무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조금 더 이제 몇 가지 좀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그 지금 이제 필기할 걸 좀 필기하고 여기 이제 세태소설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여러분이 이제 보셔갖고 공간에서 좀 필기할 부분은 아무데나 좀 필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걸 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 작품에서 특히 뭐 아무 공간에다 쓰세요. 여백에다. 이 정양전과 지봉전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정양전과 지봉전, 종옥전과 오일안전. 자, 이런 게 있는데, 이 작품은 이제 주로 이제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순환. 이것은 이제 순환 구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작품들 이제 보면, 자, 이 작품을 보면, 요거는 어때요? 좀 더 세련되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요. 또 하나는 이 주인공이 지방 수령보다 높아요. 이렇게 높은 표시해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는 알몸이 노출돼. 종옥전과 오일안전. 자, 알몸이 노출된다는 것은 뭐냐? 비속화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비속화가 강화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 주인공은 그 지방 수령의 수행원이에요. 자, 수행원. 그러니까 지방 수령보다 당연히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좀 필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필기하시고 또 설명을 또 할 게 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비장전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할 게 있는데, 이 배비장전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애랑하고 방자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애랑은 독자적인 행동 논리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자, 그런데 이 방자는 그냥 연출자적인 역할을 담당해요.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우리가 애랑과 방자에서 이 애랑은 독자적인 행동 논리를 갖고 있고 방자는 뭐 독자적인 행동 그 논리보다는 어떤 연출자적인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필기를 좀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우고 또 설명할 게 있으니까 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춘풍전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좀 하면, 공부했었죠? 이춘풍. 자, 이춘풍전을 보면, 자, 거기에 나오는 이춘풍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춘풍은, 자, 이춘풍이라는 사람은 약간 뭐예요? 한량,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편직광적인 소비벽이 있어요. 이춘풍. 소비벽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춘풍과 또 추월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추월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추월과 또 대립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춘풍의 처죠. 춘풍의 처입니다. 자, 이 춘풍의 처는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빼앗긴 재물. 누구에게서? 추월에게서 회수를 해요. 자, 회수하는 인물이 이 춘풍의 처죠. 자,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이 춘풍과 추월이 있는데 추월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공모자로 보면 이 평양감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공모의 어떤 대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춘풍전 같은 경우도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자,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이제 여기 좀 지우고 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작품 중에 정양전이나 지봉전 이런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일시적인 여색을 경험해요. 일시적 여색 경험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시적인 여색을 경험하니까 이념적인 경직성은 어때? 떨어져요. 떨어진다. 자, 이렇게 1번이라고 쓸게요. 자, 종옥전과 오일환전. 자, 이런 작품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념적 경직성이 상당히 이제 경직돼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호색적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경직성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색에 의해서 조종을 당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의 비속화. 육체의 비속화라고 써놓으세요. 육체의 비속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알몸이, 아까 육체의 비속화가 알몸이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뭡니까? 배비장전과 이춘풍전. 자, 이런 작품들은 이 세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드러나 있고,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배비장 같은 사람은 이제 수행원이에요, 수행원. 다 또 예술의 수행원이죠. 이춘풍전은 그냥 왈자, 한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중인이나 뭐 시정 한량 정도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판과 풍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세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춘풍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또 삼선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삼선기 같은 경우는 이춘풍의 인품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기녀가 나오는데 이 두 기녀가 이제 가마가 돼, 가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세 사람, 이제 두 기녀니까 이춘풍은 세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뭐가 되냐? 지상선이 돼요. 땅지자, 상, 그다음에 신선선자. 지상의 신선이라는 거죠. 지상선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태 소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세태 소설을 좀 설명하는 거에 대한 강의가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